오늘은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진영 정치평론가,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빅데이터 2024 이 뉴스인사 프라임 이 자료를 보신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무료로 네. 주면 안 되는데? 어? 이거 굉장히 우리 박혜성 대표가 거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막 축적한 시스템인데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유료로도 물론 유료 회원들에게만 공개를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공개가 무료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데이터가 믿을만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 판세를 읽기 위해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우리가 선거 예측을 하면서 여론조사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고, 저희 데이터는 그 지역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 대출, 어느 정도 집값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생김새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이터라서 이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다면은 선거 예측력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기초 자료라고 그러도 하고 상황 분석이라고 해서 옛날에 선거 기획 썼으면은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이 제대로 없을 때는 이것 때문에 관공서에 늘 들락날락하면서 정보 공개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던 자료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옛날 선거운동 하던 분들한테는 힘들게 만들어놓은 자료예요. 네, 그렇군요.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좋은 참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사회 지표, 맞습니다. 인구 지표들 이제 정보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일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동안 그 선거 때는 사용되지 않던 경제 데이터까지 네. 포함이 돼서 굉장히 좀 좋은 데이터입니다. 훨씬 더 정치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 예전보다도. 오늘은요, 청주 가봅니다. 대표적인 스윙부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충청권 특유의 중도 성향 그리고 무당층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현재 국힘과 민주가 4석씩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를 잡아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좀 민주당이 공천 내용을 겪으면서 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도가 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충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거든요. 그리고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수도권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충청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지금 아까 충북 말씀하셨는데 8개 지역 중에 청주가 4개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좀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선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켜봐야죠. 충북이 민주당에게 유리해진 것은 이제 오송 신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청주 쪽에 반도체 관련 이제 공장들도 생기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청주라든가 천안까지도 요즘은 수도권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분석하는 상당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원도심이에요. 충북의 원도심이고 정치 1번지죠. 근데 여기에는 양당이 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지난 총선의 선거 통계 지도를 보니까 빨간 지역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은 파란색은 정말 조금 있고요. 네. 나머지가 다 빨간색 거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당선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회계 부정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이고, 그래서 대선 때 재보궐선거가 이제 같이 치러졌고, 이때는 민주당이 우리 당 때문에 재보궐선거하니까 후보 안 낸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우택 의원이 무혈 입성한 셈이 돼버렸는데, 요 지역도 이번엔 좀 그래서 좀 관심 지역 아닙니까?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보면 여기 또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었죠. 약간 오만했던 지역이에요. 원래 이게 정우택 의원 지역이었는데 도종환 의원을 잡겠다고 정우택 의원을 옆에 흥덕구로 보내고 여기를 성함이 누구죠? 그때
윤갑근 윤갑근.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네네네. 뭐또 이야기 저기 뭡니까 차관하고 또 관계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지역 다 져버린 거예요. 네, 이번에 정우택 후보하고 경선했죠. 그 도종환 후보는 이번에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네, 어제 네, 어제. 예. 나왔죠. 자, 그런데 어쨌든 청주 상당구 지역 유형을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정우택 의원은 솔직히 그 뭐 카페 주인의 증언도 있고 돈봉투 얘기도 있고 그런데도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굳건한 무슨 기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면은 웬만하면 공천 안 주죠. 그러니까 안 줄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당구가 충북 선거를 이끌고 가는 원도심이에요. 정치 1번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좀 독특한 게 표심을 여론조사로 알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8대 때 민주당이 전국에서 비례까지 합쳐서 84석인가 밖에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홍재영 의원이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냐면 본인 당선뿐만이 아니라 옆 지역구까지 충북 지역에 지원 유세 다니면서도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16대, 17대, 18대. 예, 세 번을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그 충북에서는 경제부총리라는 가장 고위직을 해가지고 존경받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고요. 네. 민주당에서 보면은 좀 중도 실용에 가까운 좀 오른쪽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 충북에서 굉장히 먹혔던 거예요. 그랬는데 19대 때는 또 민주당이 또 웬만큼 또 다 당선될 때예요. 도시 지역에서는. 근데 또 그러는데. 떨어졌어요. 왜? 그게 이제 이 동네 표심 자체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물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죠. 인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이 문제가 있으면서도 공천한 이유가 이 지역에서의 거물이라는 이미지, 인물 영향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우택 의원을 그대로 공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청주 상당구 지역 유형. 예. 여기는 뭐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육거리 시장, 성안길, 청주에서 이렇게 뭔가 좀 대표적인 어떤 그 상징들이 다 여기 모여 있고 구도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청주가 청원군하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지역구는 청주의 구 원도심과 청원군의 좀 낙후된 면따지가 결합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로만 보면은 되게 보수적인 선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네네. 들어볼까요? 네. 지역 유형이 보이는데 여기가 전형적으로 좀 고령 인구가 많고 그리고 전체 인구수가 좀 충청도에서 좀 적은 인구수도 편이고. 적고 소매업 비율이 높고 저기 네. 제가 그동안 그 지역 분석하면서 소매업 비율이 높은 지역이 좀 낙후된 도시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고요. 인구도 좀 적고 그리고 연령대 거주자 연령대를 보니까 50대, 40대, 60대 약간 고령층이 높은 인구입니다. 이 지역이고 관공서가 있어서 그런지 타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 인구 비율이 좀 높아요. 10% 정도가 되고요. 70대 이상 초고령층 인구가 약 2만 명,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중생 키즈만 가구도 한 16%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대기업 종사자는 한 10%, 그리고 경제 수준을 보면은 평균 소득이 310만 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청주 4개 구 중에 가장 낮은 지역이고요. 네. 성업 중인 점포가 6,800곳인데 2023년 매출 규모가 총 한 1조 9천억. 상공 규모는 꽤 큽니다. 원도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옷가게가 좀 많더라. 옷가게? 이런 왜요? 것까지 나타났습니다. 옷가게 많이 없으세요? 구도심의 전형 아닙니까? 구도심의 작은 옷. 전형이죠. 예. 구도심의 전형. 예. 제가 이제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항을 많이 찍을까요? 그 뭐 집권 여당을 찍나요, 보통? 민주당 많이 찍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왜요? 이게 공무원들이 요즘 샐러리맨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과거하고 달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동네는 이제 관가선거라고 합니다. 관가선거라면 공직사회가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런 지역들은 누구를 민다 이런 게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쪽으로 이제 상업지역 선거도 존재합니다. 이 지역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상업지역 선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바람에 크게 흔들리지만은 여당을 많이 지지해요. 그렇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구도심의 상업 지역은. 근데 이게 관가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최근에는 계속 해볼 만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고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선진국에서 예를 들자면은 독일의 이제 3인당 민주당하고 비슷한 계열입니다. 프랑스의 사회당의 주요 기반이 공무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최상층 공직자들 외에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대다수가 민주당 성향을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유권자 지지 성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청주시 상당구는 어떻다고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진보 핵심 지지층이 2만 6천 명, 보수 핵심 지지층은 2만 7천, 조금 더 많죠. 그런데 잠재 지지층 규모를 보면은 민주당 쪽에 한 9천, 국힘 쪽에 한 7천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네. 네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투표율이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낮아지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예, 국힘이 좀 유리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진보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꼭 그럼 볼 이런 수 분들은 있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정당에는 투표를 안 하나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이동저당 실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뭐 한국에 제3정당이 그렇게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게 조국 혁신당 거기 뭐 새로 지역구를 내야 안 후보를 되잖아요. 안 내니까 그래도 비례는 그럼 이쪽 사람들은 비례에서- 비례를 누구 찍어요? 비례를 그럴 수도 있죠.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표가 조국 신당으로 좀 나눠질 수도 있는 비례가?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그리고 이쪽 지난 부분- 선거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보다 3%포인트 차 더 많이 많이 받았죠. 얻었어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뭐 민주당 후보들이 뭐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졌고요. 지난번 정의당의 김종대 후보가 여기 출마했었습니다. 7% 득표를 7%요? 예. 어유 많이 얻었네. 네. 정의당으로 네. 7% 얻었으면. 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녹색정의당에서 후보가 출마하겠대요. 그래서 네, 네. 제3정당 후보의 출마도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노총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거라고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요. 아마 흥덕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덕은 그렇고 상당은 원래, 아니고. 상당은 네. 아니죠. 정우택 돈봉투 의혹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했습니다만은 영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정우택 아니면 안 된다. 인물은 정우택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누가 지금 여기에 상대방으로 나오고. 이강일 씨라고 네. 전 지역위원장인데요. 네.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경선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선에서 이강일 전 위원장에게 패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강일 대 정우택이 이제 싸우는 구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우택이 그렇게 텃밭을 다져놨다고 하면 이강일 위원장이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구력이 충북 있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역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유력 후보를 사실 하나씩 꼽아줘야 돼요. 그게 충청도 선거의 특징이에요. 거물들. 아까 말씀드린 홍재영 의원이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표까지 확대하는 큰 역할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선거 전략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고위 장관급이라든가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경선에서 진 게 뭐 친문들이 다 뭐 패배했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던데 저는 뭐 다른 지역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너무 크게 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국회의원 하실 때 그 회관에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CG 판매하셨던 맞아요. 거라든지 책 판매할 때. 그 비서실장 하시면서 1가구 2주택 이슈 있을 때 청주집 팔고 강남집 놔두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요, 지역에서. 그걸 뭐 그렇죠. 친문 프레임으로 경선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되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은 맞는데 충청북도의 뭐 어떤 이제 대표적인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정치인으로 하기에는 하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러면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뭐 아까 뭐 좀 중량감 있는 그런 분이 나와주면 좋겠다. 고위공직자의 라든가 뭐 스타인데 그렇지만 이제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충북은 없죠. 그럼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강일 후보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돼요? 이강일 후보가 스타가 돼야 되겠죠.
아니 이제 한 달밖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스타가 돼요? 이제 아마 이강일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도 저기 낮을 텐데. 저기 네거티브를 할 거예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돈봉투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텐데 이게 안 보수 먹힐 것 후보들에게 같은데? 이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안 먹혀요. 우리 네. 2007년 특히 됐을 때 충청권이기 보면은 때문에 잘 안 먹혀요. 예, 2007년 됐을 때 보면 이제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선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혀지면 끝난다 그랬지만 결국은 뭐 동영상까지 나왔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보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아까 못 보수 미치더라고요. 후보들은 그런 영상이 나와도 별로 영향을 안 받고 뭐예요 네, 그럼 네. 막말을 해도 영향 안 받고 네. 뭐예요 그럼 도대체가 이제 원래 그런 정당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주고 또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경제를 주도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대선과 지는 대선을 보면은 충청권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기는 대선에는 충청권에는 실리가 될 만한 거대 공약을 저희가 만들어서 늘 내보낸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대규모 뭐 산업단지라든가 대기업 여기 관련 유치해가지고 청주가 늘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좀 이 개발 공약을 늘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지금이라도 좀 그런 걸 좀 이강일 씨가 주도해서 만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야당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그래서 바뀔 것 충청이 같은데. 보면은 대체로 여당 쪽에 이렇게 좀 추수하는 많이. 경향이 좀 있어요. 청주 흥덕으로 가보겠습니다. 흥덕구는 17대 1의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계속 수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17, 18, 19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선이 됐고요. 20대, 21대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된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원래는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오성급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가 충청북도에서 민주당에게는 가장 가장 유리한 좋은 지역입니다. 곳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여기 앞서 상당구가 이제 구 행정의 중심이라면 여기는 이제 교통요지거든요. 그 오송역이 있어서 호남분기선역이 있고 고속터미널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등등이 네. 있어서 소득 수준도 높고 인구 구성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도도 사는 잠깐 지역입니다. 보여줄까요? 지도 보면은 그냥 파래요, 파래. 파랬죠. 네, 저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충북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올리는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지역입니다. 자, 청주 흥덕지구 지역 특성도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전국 평균 대비 인구수가 많고 상권 형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27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인구 구성 비율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분석했던 지역 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아요. 가장 젊네. 2, 3, 4, 50대가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돼 있고 고령 인구가 적고 그리고 공무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대기업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여기 오송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일반 아이오 급여 산업. 소득자가 32%고 대기업 종사자가 18%. 그리고 여기 평균 소득이 청주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340, 평균이 엄청 높네요. 340만 원인데 그 중에서도 강서 이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하이닉스 쪽과 가까운 데는 여기도 426만 원.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아파트도 강서 이동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20만 원이니까 거의 고향보다 높죠. 평당 그래요? 150, 1,500이 넘으니까. 여기 그리고 9천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3조 1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깃집이 많습니다. 청주가 삼겹살이 유명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청주가 삼겹살 삼겹살이 밥도 유명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난 네. 몰랐는데 상당 지역은 옷가게가 많고 흥덕지구는 고깃집이 많죠. 삼겹살집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 제조업체들이 많으니까 그 대기업 회식하러- 제조업체들이 많으니까 회식 이런 문화가 이제 많이 자리 잡은 곳이고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의 요지 1번지입니다. 그렇죠. 오송역. 고속도로, 네. 철도 모든 게 다 KTX. 있습니다. 왜요 표정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고깃집이 많다는 거. 네. 네. 고깃집에 꽂히셔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는 지금. 아니, 왜냐면은 우리 대전하면 뭐가 생각나죠? 대전? 대전 뭐 특별히 맛있는 게 빵집 있잖아, 빵집. 이게 차라리 외국 청주가 사람들 맛있더라고 네. 대전보다는. 근데 청주 하면은 얼른 저기 이렇게 뭐 생각나는 맛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삼겹살이 유명한 동네라고. 아, 청주는 돼지 불고기를 먹고 난 뒤에 밥을 볶아가지고 뚱따라당 뚱땅땅해서 열에 밥그릇 안에 딱 엎어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네. 아침에 안 먹었죠? 네. 먹고 싶은데요. 배고프네. 지금 두 분 다 이 먹을 거에 또 꽂혀가지고 계속 가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청주 흥덕지역구 유권자 지지층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진보 핵심 지지층이 4만 명 정도 되고요. 잠재 지지층은 7천 명 정도 되고 보수 핵심 지지층은 3만 4천.
잠재 지지층 3천. 오, 진보세가 아주 강한 데인데, 강하네. 그리고 충북 평균에 비해서도 진보 핵심 지지층 5%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은 21대 총선에서는 도종환 의원이 13%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근데 대선에서는 0.5%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도지사 선거 13%, 그리고 시장 선거 15% 차이로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뭐 민주당, 이번에 어젯밤에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후보가 됐던데, 확정이 됐던데, 장담할 수는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불리는 이연희 씨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사실 여기에 누구 공천할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 출신의 김동원 전 아시아투데이 부회장을 공천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김동원 대 이현희의 싸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현희 씨는 무엇을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워서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은 반대로 김동원 부회장은 뭘 또 내세워서 이기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오늘 왜 이러십니까? 야. 삼겹살집 얘기할 때는 신나서 얘기해주세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계속 그 오성 중심의 산업 단지를 계속 키우겠다는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런 걸 할 거고, 뭐 그리고 야당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현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남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서 정권 심판은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냐, 이런 지역구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또 이제 셀러리맨들이 많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정치 이슈로는 먹힙니다. 그러나 이제 충청권의 고유한 특성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관련 정책 이슈들이 늘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에 또 이야기했던 이 선거를 끌고 나갈 지역의 지도자급이 존재하느냐 문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석했던 판이 민주당도 못 잡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못 잡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에 대해서 재밌는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못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못 짰다는 거지. 못 짰다고? 선거 구도를 제대로 못 전략을 짰다는 잘 못 거죠. 짜고 있다? 지역 단위의 선거 구도를 못 짰다는 거죠. 양당이 둘 다. 이번에 양당 다 인물 보면, 공천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인물이 없어요. 정우택 의원이 그나마 제일 거물인데, 또 표현하자면 이제 그 뭐죠? 상처가 난 상황이잖아요. 상처가 난 상황이고, 민주당은 거물이 없어요. 거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지역의 이 선거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이 청주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방송국이 존재하잖아요. 언론사가 밀집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슈를 끌고 가는 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 언론을. 그게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게 사실 우리 충남도 비슷해요. 가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빅데이터 ES 시간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 ES 특별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좀 특별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업체별로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많이 크고, 특히 지난주하고 이번 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크게 말하는 게 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저희 미디어토마토하고 이런 등등등 여론조사의 꽃, 여기하고 또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던데요. 좀 분석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피검사에 많이 비교하거든요. 뭐예요, 한방 피검사, 피검사. 우리 종합 검진할 때 피검사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한 방울의 피가 제 몸 상태를 다 대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는 인구 구성을 다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조사 뭐 결과가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건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전화 면접과 ARS죠. 그 전화 면접은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에게 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은 딱히 자기 정치적 입장이 없는 사람도 그 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둘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쭉 응답을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 25%는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모두가 지지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인 거죠. 그런 무당층이 존재하는 게. 그런데 ARS 같은 경우에는
기계음으로 오는 방식이라서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꼭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층이 뭐 작게는 2%포인트, 많아봐야 한 5%포인트 차이예요. 그래서 부당층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층이 없다 보니까 양 당의 정당 지지도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이제 있고, 두 번째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성비가 좋은 거 있지만 어떤 물건에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거 있지만 싼데 더 좋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론조사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이 많이 들어간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공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공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조사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전화 면접할 때 요즘은 샘플당 한 15,000원까지 합니다. 1000샘플이면 1,500만 원이에요. ARS로 안심모로 조사하면은 1000샘플 하면은 적게는 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표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뭐 큰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뭐 내가 어떤 기준이 되고 싶다, 표준이 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데는 뭐 또 다른 상업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발표하는 기관의 의도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봐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총선의 표심 향방을 알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치학 하는 분들이 저처럼 한국의 여론조사의 변질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리서치하고 일렉션을 구별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경선을 하고 여론조사를 경선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리서치지 일렉션이 아니잖아요. 리섹션은 오차가 존재합니다. 일렉션은 선거는 오차가 존재하면 부정선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 여론조사가 안 정확한 이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하다. 라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사용의 한계,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동양적인 특성인데요. 정치 응답을 윤리적 측면에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나쁘게 표현할 때는 정치적 허위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후보를 선택할 때 무엇으로 선택하시죠? 1번 정책, 2번 인물, 3번 정당. 대부분 정책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 그렇잖아요. 정당 보고 찍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도덕적 관념이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근데 앞서 돌아가서 여기 정답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게 리서치이기 때문에 경향성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짬뽕에서 보지 말고 특정 회사가 가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갤럽이 가지는 경향성, 리얼미터가 가지는 경향성, MBS가 가지는 경향성, 요것들을 흐름으로서 쭉 축적해서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선거 결과가 갤럽은 보니까 아이쿠 민주당이 늘 10%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5% 더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 MBS는 뭐 똑같이 나왔어. 라는 그 결과에서 같은 회사를 추적해 가면서 10%를 빼거나 뭐 5%를 더하거나 하는 이런 하나의 좀 방법으로서 보는 것이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사 회사마다 조사 방식 뭐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같은 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믿을 만한 회사의 조사를 시계열로 놓고 특정 시기에 어떤 주요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나왔더라, 지표가 나왔더라, 어떻게 나왔더라, 이걸 한 회사의 조사 결과를 쭉 이렇게 추적해서 경향성을 분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분석 방식이다. 여론조사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28일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사실 시간이 많다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론의 흐름 같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언제까지 뭐 공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이번 않아요? 선거는 워낙 바닥에 정권 심판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구도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결국은 민주당이 선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의 마술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될 것이다. 투표율의 마술? 네. 이번에 그럼 투표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좀 저도 그렇게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대선 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고 그 후에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그 지방선거에서 국힘 후보를 찍은 게 아니라 대거 투표에 불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 승패를 좌우할 요인은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봐요. 네.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은 사실 이제 이재명 중심의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중심의 공천을 이재명을 지지하는 핵심 아주 그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과 권리당원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업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거기에 선거 결과가 달려 있다고 간단합니다. 여당의 투표율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만큼 딱 나옵니다. 35% 정해져 있어요. 35%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55에서 60%입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한 35%입니다. 20%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20%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20%가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경제 이슈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고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이메디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 2024. 오늘 말씀 두 분께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